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최근 온라인 사업에 투자받은 1조 원을 들여 아마존을 능가하는 최첨단 온라인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제철소 설비와 자재 구매 시 중소기업들의 출혈 경쟁을 유도하는 최저가 낙찰 제도를 전격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과 만나 깜짝 발표를 쏟아내기로 유명한데요. 정 부회장은 오늘도 신세계그룹 채용 박람회에 나와 굵직굵직한 사업 계획들을 밝혔습니다. 온라인 센터 건립 계획과 내년 5월 미국 진출 계획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최근 온라인 사업에 투자받은 1조 원을 최첨단 온라인 센터 건립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없던 아마존을 능가하는 최첨단 온라인 센터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위치는 최근 신세계가 낙찰받은 경기 하남시 하남미사지구 자족시설 용지. 물류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의 심장부이자 분사할 셋닷컴의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30층 아파트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쿠팡 티몬 같은 온라인 업체 M&A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해 최근 업계에 나오고 있는 온라인 업체 인수설은 일축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도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시기는 내년 5월로 못 박았습니다. 미국의 백인들이나 미국 현지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 아시안 콘텐츠를 들고 나가서 한번 외국 업체랑 승부를 한번 벌릴 예정에 있습니다. PK 마켓인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시안의 토탈 그 푸드 그로서런트를 한번 미국뿐 아니라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전문점 확대 계획도 밝혔습니다. 일본 생활용품점 돈키호테 등을 벤치마킹한 삐에로 쇼핑이 오는 6월 말 코엑스에 들어설 예정이며 피코크 전문점은 올해 9월에서 10월쯤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포스코가 제철소 설비와 자재 구매 방식에서 새로운 실험에 나섭니다. 중소기업들의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 제도에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김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설립 이후 50년 동안 고집해온 입찰 제도에 새로운 시도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제철소의 설비와 자재 구매 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최저가 낙찰 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것입니다. 최저가 낙찰 제도는 포스코 입장에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이고 투명하게 입찰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출혈 경쟁을 유도하게 돼 수익성은 물론 공급 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더욱이 포스코의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설비를 최저가에 들여올 경우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오늘부터 저가 제한 낙찰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 평균 가격과 기준 가격의 평균가 85% 미만으로 입찰하는 회사는 자동으로 입찰에서 배제됩니다. 이를테면 중소기업 10개사가 입찰에 참여한 상황에서 입찰 평균 가격이 90억 원이고 기준 가격이 110억 원일 경우 2개 가격의 평균 가격인 100억 원에 85% 미만으로 입찰한 회사를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은 저가 제한 낙찰 제도를 통해 적정한 마진을 반영해 입찰 참여가 가능하고 출혈 경쟁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포스코 역시 비용은 상승할 수 있지만 불량 설비와 자재 유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만도 2조 원에 가까운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한 포스코의 새로운 실험이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전국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앞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방안을 내놨는데 설익은 대책이란 지적과 함께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중단했습니다. 이어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뿌연 하늘에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하루 50억 원을 쏟아부으며 대중교통 무료 이용 방안을 내놨던 서울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며 여론의 문매를 맞자 중도에 관련 정책을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범위를 늘려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오래된 경유차부터 제한을 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 그러니까 미세먼지 고농도의 시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출을 줄이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으로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건은 단속 대상 범위인데 현재 이를 두고 논의 중입니다. 시나리오는 3가지입니다. 우선 저감 장치를 달거나 폐차를 유도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던 기존의 서울 수도권 노후 경유차 대책에서 범위를 넓혀 일괄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상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 경유차 40만 대. 두 번째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전국의 모든 경유차 220만 대. 세 번째는 2009년 9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로 운행 제한 범위를 넓혀 378만 대. 향후 대상이 결정되면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 공청회를 열고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운행 제한 차량 범위를 결정합니다. 과연 이번엔 땜질식 대책이 아닌 대상 범위와 효과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함께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었고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신기술 금융사업을 통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김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네이버와 함께 2천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 펀드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자본 출자 방식으로 50%씩 분담해 펀드를 구성하고 앞으로 1조 원까지 펀드 규모를 키울 예정입니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이번 펀드를 활용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인터넷 플랫폼, 헬스케어, 물류 등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중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들도 주요 투자처로 검토할 방침이며 국내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진출도 도울 예정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밖에도 김포 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IPO 컨설팅 등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지난해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1,500억 원 규모의 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투자와 BNK투자증권 등도 새롭게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뛰어들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벤처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발맞추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수익을 다각화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KB증권도 올해 초 성장투자본부를 신설했고 지난 20일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유망벤처기업 조기발굴,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1월 스타트업 발굴, 육성 전문기업인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헬스뷰티 기업 코스맥스 등과 함께 헬스케어 뷰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장사가 힘들어진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기대출 역시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아 우량 중소기업을 향한 은행들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올해 중기대출 목표치를 확대 설정하고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중기대출 목표를 전년보다 9조 원 늘린 98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IBK기업은행은 8조 5천억 원 늘린 45조 원, 우리은행은 6조 5천억 원 늘린 82조 5천억 원, 신한은행은 6조 원 늘린 84조 원, KB하나은행은 5조 원 늘린 80조 원을 각각 중기대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정부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등 각종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가계대출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자 중기대출을 대신 늘리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신용 위험도나 대출 연체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본질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이 무리하게 중기대출 확대에 나설 경우 수익이 악화하거나 부실기업의 대출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각 은행은 중기대출을 확대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대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대출 문턱을 쉽게 낮추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에 소수의 우량 중소기업들을 상대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단순한 기술력, 잠재력보다는 재무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시중은행에서 중기대출을 받으려면 자기자본 1,00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 수준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30일까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차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면서 월평균 소득이 35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는 올해 6,500가구의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어서 이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다가구 주택. 주부 김정희 씨가 가족 3명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뒤 강동구에서 6년 넘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는 한 30% 정도 저렴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 12년 정도 더 산다고 보면은 그동안에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계속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그때쯤이면 내 집 마련을 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전세주택을 찾으면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도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를 비롯해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등이 대상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보다 작용 요건이 완화됐고 지원금도 늘었습니다. 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올해부터는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고요. 지원 금액 또한 당초 8,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상향된 1억 2천만 원을 1%에서 2% 사이 저금리로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LH는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6,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18%가량 늘어난 물량입니다.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는 최대 800만 원의 집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또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도 2% 수준의 금리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총 100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층 19만 가구, 신혼부부 20만 가구, 저소득 일반 가구 41만 가구, 고령자 5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입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의 75%를 책임지는 LH. 전세임대를 비롯해 청년희망타운, 국민임대, 실버주택 등 계층별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외부인 저촉관리 규정을 본격 시행한 데 이어 금융당국도 관련 규정을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내 공직자 등이 전화 등 비대면까지 포함해 외부인과 접촉한 경우 누구와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겁니다. 전 현직 관료들이 합세해 재벌 기업을 봐준다는 세간의 의혹 등 국민의 불신을 떨쳐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금융당국이 공직자의 내부인과 외부인의 만남 모두 관리하겠다고 나섰는데 공직자들도 정보 교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 만날 일이 꽤 많을 텐데요. 이 모든 만남을 다 보고를 해야 한다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외부인을 만났다고 해서 다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과 만난 후에 5일 안에 접촉 내역을 감사 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 대상이 되는 외부인은 크게 4가지 유형입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가 대상인데요. 대상이 되는 법무법인은 약 30개, 회계법인은 약 40개 정도입니다.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또 부동산 신탁 등 모든 금융회사 임직원과 약 2,200개에 달하는 상장법인 임직원도 만남 이후에 보고해야 하는 외부인에 포함됩니다. 또 금융위 금감원 퇴직자 중에 앞서 언급된 회사에 재취업한 사람도 보고 대상인데요.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7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되고 이후에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모든 만남을 다 보고해야 되는 건 아니군요. 그럼 이 보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다른 조치는 없을까요? 네,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 외부인을 만났을 때 외부인이 금품을 제공하려 한다거나 각종 청탁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우선 즉각적으로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접촉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는 총 8가지로 정리됐는데요. 청탁이나 금품 제공은 물론이고 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얻으려는 행위, 또 의견 청취 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무 처리 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후 관련 사실을 감사 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요. 부적절한 의도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 해당 외부인에게 1년 동안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촉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 명단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 정보 공유를 해서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만약 접촉 제한 명령을 어기거나 애초에 접촉 중단 사유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 징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고를 하기가 부담이 되거나 접촉 제한을 당하기가 두려워서 아예 누군가를 만나는 걸 얘기하기 꺼려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라 우려도 나오는데요. 당국과 시장이 소통의 단절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줄곧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 중 하나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시장과의 소통이 경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외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보고 대상 외부인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위는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사무에만 보고 의무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검사와 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이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또 금융위기처럼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보고 대상 사무에서 제외됩니다. 보고 의무가 있는 사무에도 제외 사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개되거나 주변의 직원들이 많은 가운데 청탁 등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세미나나 토론회, 경조사 등에서의 만남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비대면의 경우 개인 휴대전화 통화는 보고 대상이지만 공직 이메일을 사용하거나 사무실 전화 통화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투명성을 강조하자니 당국과 현장의 소통에 경직이 되는 게 문제고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 조항을 두다 보니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상충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양쪽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다 보면 균형감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도 저도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당시 혁신위도 공직자와 외부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이 존재하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금융부문의 경우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조차 같은 지적을 하면서 애매모호한 균형감을 요구한 셈인데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사회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부정청탁의 현장을 모조리 잡아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무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부정청탁 가능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사전 예방 노력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금융위는 휴대전화 통화 시 지체 없이 통화를 종료한 경우도 보고 예외 사유에 포함시켰는데요. 여기서 지체 없다는 표현이 너무 애매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금융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둔 것이 아니고 관련 전화가 오면 빨리 끊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사후적인 징계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고 의무를 통해서 부정청탁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사전 예방에 방점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네, 금융위가 마련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과 관련해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방중기간 선대 유훈을 거론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건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핵 관련 언급을 두고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핵 문제 담판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카드를 던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 유훈이란 점은 이달 초 방북한 우리 대북 특사단에도 김 위원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남측 특사들에게 거론한 비핵화 용의를 중국에 가서 국제사회에 재확인한 셈입니다. 특히 이번 방중 기간 김 위원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가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중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는 곧 과거 북핵 6자 회담 과정에서 견지대 원칙인 행동 대 행동에 입각한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전 신탁 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관련 상품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이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경보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TF란 코스피 200 등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 상품입니다. ETF 중에서도 해당 지수보다 2배로 크게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나 해당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 등 고위험 등급 ETF로 분류됩니다. 이 같은 고위험 ETF 상품은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고 특히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하락 시 2배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고위험 ETF 판매액은 6천억 원을 넘어 지난해 월평균의 2배를 넘었습니다. 오토 기업으로는 최초로 코스닥에 입성한 케어랩스가 상장 첫날인 오늘 시초가 대비 30% 상승 마감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케어랩스는 공모가의 200% 수준인 4만 원을 시초가로 거래를 시작해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오른 5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케어랩스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경쟁률이 934대 1에 달하면서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인 18,000원을 뛰어넘어 2만 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됐습니다. 이어 지난 19일에서 20일 양일간 일반 공모 청약에서는 88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케어랩스는 병원 약국 안내 모바일 랩 굿닥과 성형 뷰티 커뮤니티의 바비톡 등으로 유명한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입니다. 모바일 랩을 활용한 오토 서비스뿐 아니라 현재 비급여 병리원 시장 점유율 1위인 CRM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어랩스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전년도에 비해 430% 이상 늘어난 44억 원, 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 씨가 참사 당일 오후 청와대 관저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또다시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신혼 초 주거 안정성이 출산의 중요한 결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혼인한 지 5년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을 하면서 집을 장만한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평균 0.86명으로 전세 가구 0.78명보다 많았습니다. 한국지행 군산공장 폐쇄를 앞둔 전북 지역의 인구 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2달 만에 전북 지역은 인구 4,012명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코스닥 기업 나노스에 과징금 1억 9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보고서에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원시스템즈에 과징금 2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생경제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